우리가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우리가 주식으로 부를 늘려가지고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럼 가장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가 언제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신호랑 그때 좀 뭘 사면 좋은지.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찾고자 하는 이제 바닥을 알고 싶은 그 심리일 것 같긴 한데. 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뭐 역전세 네. 뭐 이런 단어들이 요새 많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더 네. 많이 나올 때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제가 2009년, 2010년 무렵에 여의도에서 저 한 아파트에서 네. 전세를 살았었어요. 네. 그때 정말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는 혹시라도 전세가격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네. 이게 소위 깡통 전세죠. 네. 깡통 전세가 일부 도시에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단어들이 서울 핵심 지역에서도 나타날 때가 네. 바닥에 근접한 것 아닌가.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예, 예. 그런 핵심 지역에서 그런 현상, 비슷한 현상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 집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 또 차별화돼가지고 오를 때는 그런 핵심 지역이 더 많이 오른다. 이런 집값 바닥을 알고 싶어 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투자자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값 바닥, 진짜 우리가 맨 발바닥까지 알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거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놓친다. 그냥 그렇죠.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고 결국은 그러면 다시 턴하니까 예.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말 맞습니다. 집값 바닥에서 살 수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바닥을 생각하면 집값이 좀 올랐으면 그때 사야 되는데 또 바닥 생각하니까 못 사고 조금 더 올라보면 몇 개월 전에 이거 했는데 못 사요. 네. 예. 예, 그래서 실거주용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제가 뭐 집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원리금 상환 부담 능력만 있으면은 그냥 언제든지 사셔도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혹시나 한국 집값이 향후 10년 뭐 위험한 이유로 뭐 누군가는 인구 감소, 누군가는 2030년부터 가구수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교수님은 가구수 감소가 집값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예, 거라. 저는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집값을 억누르고 있던 요인이 예, 저 같은 거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그 다음에 높은 가계 부채, 예,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떠받은 게 소득 증가하고 네. 가구수 증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득 증가 속도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둔화될 거고. 예, 둔화될 거고 이제 가구수가 문제입니다. 네. 근데 가구수가 서울의 경우 통계청 추계치를 보니까요. 2029년, 2030년이 정점이에요. 한 번은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2029년, 30년 되려면 네. 아직도 뭐 7년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가구수마저 감소했을 때 네. 집값 상승 요인을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그 집값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렇게 집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요.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국민연금은 왜 해외 주식에 좀 집중하는지랑, 국민연금의 이제 운영 수익률이 작년에는 어쨌든 뭐 당연히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를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는 운영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작년은 누구나 뭐 사실 수익이 나기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작년에는 통계가 발표 안 됐는데요. 마이너스 7에서 9% 사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 보니까요. 2000년에서 2021년, 22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6.4%였습니다. 네. 명목 우리 잠재 성장이 이 기간에 5.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명목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주식 부분에서는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0%입니다.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거의 절반 정도 투자하니까 네. 채권선에서는 이렇게 수익률 높은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6.4%라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2023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예, 목표 수익률을 5.4%로 잡아놨거든요. 예, 그거는 앞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목 기준은 3, 4%일 텐데요. 네. 5.4%에 저는 이게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결국 그 해외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해외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죠. 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목표치가 27%였는데 실제로는 아직 발표 안 했거든요. 네. 올해 목표치가 해외 주식 비중이 30.3%예요. 국내 주식 비중 한 16%로 줄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왜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느냐? 뭐 그거는 국내 주식 시장이 좀 협소하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거의 190조 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일부는 채권 사지만은 그것 가지고 국내 주식만 많이 사면은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8년부터 2021년까지 보니까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약간 넘어요. 네. 뭐 10% 넘으면 아주 잘한 거죠. 근데 저는 뭐 국민연금이 그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저 해외 주식 비중을 27% 설정해 놨는데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주식을 사야 돼요. 그 비중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사고, 그래서 목표 비중이 27%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30% 올랐다 해외 주식 비중이.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팔고 비쌀 때 팔고, 수익 실현하고 쌀 때 사고. 그래서 저는 뭐 국민연금은 네. 주식 비중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맞닥뜨릴 좀 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고갈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추계 5년마다 하는데요. 네. 당초 국민연금 운영 기금 정점이 2041년일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2040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요.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어요. 네. 이렇게 앞당겨진 거는 뭐 수익률이 과거보다 경제 성장을 낮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가 생각보다 5년 전에 추구한 것보다 더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사람 많고 낼 사람은 줄어드니까 결국 고갈 시점이 이렇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개혁 논의가 되고 있죠. 결국은 국민연금 이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월급 받으면은 9%를 내거든요. 네. 4.5%는 자기가 내고 4.5%는 회사에서 내주는 겁니다. 9% 내주는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한 15%까지 올려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62세, 65세 이렇게 받는 연령이 이거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더 올리자. 근데 저는 뭐 2년 전부터 받으라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뭐 제가 좀 용돈을 벌기 때문에 네, 아직 안 받고 계세요. 2년 연장해 놨어요. 근데 올해 5월부터 2년 연장된 기간이 끝나가지고 받을 생각입니다. 그게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연 11%씩 더 줘요. 네, 더 준다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큼 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5.1%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금을 올해 5.1%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 7에서 한 9% 사이일 텐데 좀 5% 주려면 물가 상승만큼 더 주려면은 적자가 더 빨라질 수. 받는 분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좀 좋기는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수명이에요. 이게 오래 살면은 더 많이 받는데 그렇죠. 빨리 죽어버리면은 그건 또 뭐 덜 알 받고 수가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노후 대비가 국민연금과 저축 이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걱정하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8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했는데요. 지금 200만 원이 안 돼요. 이번에 받아봐서 뭐 2년 연장해 놨으니까 뭐 11% 물가 상승 올라가지고 좀 더 올라갔습니다만은. 물론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88년 생길 때부터 가입했는데 한 200만 원 받는다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수가 있거든요. 또 교수님 고연봉자이셨잖아요. 예. 그럼 국민연금 아무래도 많이 납입하지 않나요? 조금 더 냈죠. 그럼 아무래도 예. 나올 때, 그게 돌아올 때 좀 더 많이 받지 않나요? 예, 뭐 200만 원 이러면 정말 큰 돈이죠. 큰 돈인데 네. 그것 가지고 지금처럼 쓰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58년 게이트인데 제 또래들, 제 선배들 다 은퇴했어요. 근데 뭐 연금 생활을 좀 해야 되죠. 평소 모은 돈이 없는 분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어디 다 결혼식에- 돈이니까. 예, 어디 결혼식에도 덜 갈 수밖에 없고 경조사 이런 데 덜 참여할 수가 없고 친구 모임도 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노후 빈곤이라든가 노후 파산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곧 당면한 문제일 텐데 이런 거를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개인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로버트 실러 교수라고 예일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금융민주주의란 단어를 쓰고도 있거든요. 이 금융민주주의가 뭐냐면은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다양한 금융 하부 기조,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인식을 어떤 공공단체나 어떤 데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금융으로 부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미국 가계 금융자산이요 한 118조 정도 돼요. 그걸 어디서 그렇게 늘렸겠어요? 주식에서 늘린 거예요. 주식에서. 예, 가계도 주식 비중이 50% 넘고. 예,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런 식의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결국 우리가 주식으로 부를 늘려가지고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예, 그런데 뭐 최근에 2000년, 2001년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해가지고 지금 많은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주식에서 부를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참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예, 결국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부를 늘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금리도 더 떨어질 거고 예, 결국 주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침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금융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김 작가 TV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융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자산 배분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해 주셔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금융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면. 그럼 1억으로 노후를 위해서 자산 배분 말씀하시는 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요. 네, 저는 뭐 젊은 분들 같으면 60% 이상을 주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고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요. 우리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는 1 내지 2%포인트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명목 GDP가 마이너스, 일본식으로 마이너스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뭐 10년 정도는 저는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 할 것이다. 그런데 뭐 주가라는 거는 보면은 오랫동안 정체됐다가 또 어느 한 해에 이렇게 팍 올라 버리거든요. 2020년, 2020년 상반기에 확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이익을 못 보죠. 그러니까 꾸준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오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시가 오르면서 원금을 회복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진저머리 나는 주식시장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랑 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김 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뭐 원금 회복되려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9만 원 되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올해도 힘들 겁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에나 9만 원 넘을 텐데 결국은 넘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저는 5년 지나면 또 금리가 1 내지 2%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반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금융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예,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좀 멀리 내다보고, 예, 꾸준히 우리 김 작가 TV 같은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모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런 분들 기담아 말씀 들으시고, 예, 결국은 자기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하나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일정 기준 같은 거 마련해 놓으시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저는 주식시장에서 뭐 부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워런 버핏이 만 65세 이후에 그 이전에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후에 돈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예, 제가 올해 만 65세예요. 그래서 예, 저도 올해부터 뭐 주식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출간하신 이제 거대한 변화, 빅 웨이브 이 책 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유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